얼마 전 2022년 9월 25일 블룸버그 통신이 아시아 제2의 외환 위기를 경고하며 보도했었습니다. 아시아의 경제 양대 산맥인 중국의 위안화와 일본의 엔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보았을 때 1997년에 발생한 아시아 IMF 외환 위기가 재현될 수도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원화 가치 역시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보았을 때 대한민국도 아시아 제2의 외환 위기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악재들로 인한 것이라고 외환 위기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실직자가 생겨났던 1997년 국가부도의 날 IMF 외환 위기도 서민들 입장에선 예상치 못하게 돌연 발생했었습니다. 1953년 6.25 전쟁에서 휴전이 된 직후 우리나라는 1인당 GDP가 67달러라는 처참한 수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한강의 기적을 보여주며 1954년부터 1960년까지 연평균 4.4% 성장하며 엄청난 경제 도약을 이뤄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경제우등생이라 불리며 반도체 사업 또한 크게 성장하여 1995년에는 1인당 GDP 12,568달러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언제 가난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성장에는 부작용이 있었고 국가는 남들이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분명 1인당 GDP는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원화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높다 보니 저축보다는 투자를 중점으로 자금을 굴렸고 그로 인해 자금 보유액이 적어져 은행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빌리는 상황이 계속됐습니다. 수입과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경상수지는 수년째 적자를 갱신하게 되는데 1996년에는 마이너스 231억 달러라는 적자를 기록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 사람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지만 언론에서는 경제 위기가 아니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 이외에도 개인 수급이 높아지다 보니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겠어 라며 국가 경제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평온한 삶을 영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1997년 11월 21일 결국 그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국가부도의 날. 부실했던 모래성은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준비가 된 상태였고 기반 없이 쌓아 올린 모래들은 허망할 정도로 쉽게 붕괴해버렸습니다. 먼저 IMF 외환 위기의 원인을 설명하자면 대기업의 무리한 문어발식 사업 확장, 그리고 대기업 자금을 종합금융사에서는 대책 없이 승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의 달러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고 부채는 국가를 좀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국가부도의 날 IMF 외환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환율은 1달러당 2,000원 가깝게 폭등하였고 그만큼 원화의 가치는 한없이 떨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초롱성 같던 대기업은 순차적으로 30곳 중 17곳이 부도나기 시작했고 당연하듯 중소기업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렸죠. 사라져가는 기업, 그 사이에 남은 것이 있으니 그것은 실업자였죠. 실제로 많은 직장인들이 한순간에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 수는 한 해 150만 명이라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기업만이 아니었죠. 코스닥 코스피의 주가지수는 폭락을 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주권은 종이 쪼가리가 되었었죠. 은행의 대출이자는 15%에서 20%를 기록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낀 상태로 집을 산 사람들은 이자를 견뎌내지 못한 채 길거리에 나앉게 되어버렸죠. 그 과정에서 세상을 등지거나 아이들은 버려지고 노숙자들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IMF 외환 위기가 다시 돌아온다고 블룸버그 통신에서 경고를 했죠. 여러분들은 다시는 한국에 IMF와 같은 외환 위기가 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나요?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대비하고 계시나요? 이러한 형식의 위기는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이유로 일어납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대비하지 못한 채 위기를 맞이했고 대표적으로 경제적 대국인 미국의 검은 월요일과 서브프라임 사건, 일본의 버블 경제가 있습니다.
위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몇몇 소수의 사람은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시장을 미리 예측하고 대비했다고 하는데 잠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미국 월스트리트 헤지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폴 티더 존스죠. 당시 폴 티더 존스는 이평선을 통해 차트를 분석했었습니다. 그는 주로 51선을 단기 이평선, 200일선을 장기 이평선으로 분류해 대추세의 기준을 잡았었죠. 1987년 10월 어느 날 200일선을 강하게 깨고 하락한 시장을 보고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왔던 시장이 하락으로 대추세가 바뀌었다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는 미리 주가가 내려가는 것을 예측해 미국 다우존스 지수의 공매도 포지션에 들어갔고 하루 만에 다우존스 주가는 22.6%가 빠지는 대폭락을 거쳤죠. 아시는 분들도 있으셨겠지만 바로 이날이 미국의 최악의 날, 검은 월요일이죠. 그리고 그 검은 월요일 속에서 그의 순수익 1억 달러, 하나 약 1324억이라는 경이로운 수익을 기록하며 아직도 그에게는 검은 월요일의 승자라는異名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앞으로 시장이 장기적인 하락세로 들어섰다 판단했을 때 어떤 상품을 통해 매도 포지션을 잡아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그 정답은 바로 선물 시장에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크게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이 있습니다. 국내 선물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코스피 선물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코스피 선물을 통해 코스피 지수가 하락할 것이라 예상되면 매도 포지션, 상승할 것이라 생각되면 매수 포지션을 체결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자유롭게 매수, 매도 포지션을 체결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현재 언론에서는 저출산의 여파로 내수 시장은 감소되고 있고 자연스레 경제는 어두운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서 가격이 상승해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시장에 거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매수, 매도 포지션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선물시장에서 거래를 하시겠습니까? 과거와 같은 IMF가 닥치진 않았더라도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몸소 느끼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시장을 선택해 거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국내 선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거래하는 해외 선물이 있습니다. 지수, 통화, 원자재, 농축산물이 대표적인 상품이죠. 시장의 하락에 투자해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선물 시장에 대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선물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고 실제로 매매를 해보고 싶은 분들은 골든서퍼 아카데미를 통해 자세히 배워보시길 바랍니다.